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저것한테 곳간 열쇠를 맡기시겠다고요? 시집 온 지 사흘이 지나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감은 곳간 열쇠를 통째로 내어주자 큰아들이 사랑채에서 발을 구르며 펄펄 뛰었지요. 그런데 그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며느리에게는 마을 사람 누구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한 고을에 한씨 성을 가진 진사대계 외동딸 단심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나이 19, 이미 시집 갈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도 데려가겠다는 곳이 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단심의 두 손은 안쪽으로 굽어 펴지지 않았습니다. 검지와 중지가 굳어 바늘 한 번을 잡지 못했지요. 마을 매파들은 단심의 손을 한 번 보고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손을 못 쓰는 처자를 누가 받겠소. 글공부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자수도 못 놓는 것을. 그러게 말이오. 손가락 한 마디만 더 펴졌어도 시집은 가는 것을. 매파들은 마당을 나가면서도 단심이 들으라는 듯 한마디씩 더 보탰지요. 단심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가슴이 어떠했을지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단심은 그저 굽은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 한 짝을 옷소매로 가리고 또 가렸지요. 어머니가 단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단심의 친어머니는 단심을 낳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아버지 한진사도 단심이 10살 되던 해에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우셨지요. 한진사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 어린 단심의 손가락에 옷가락지 한 짝을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어미가 너에게 남긴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빼지 마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절대 빼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이 어린 단심의 가슴에 새겨졌지요. 한 진사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나자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어린 단심이 무얼 알았겠습니까? 이씨 성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이 새어머니는 단심의 옷가락지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손에 그게 무엇냐? 어디서 가져온 가락지를 차고 있느냐? 이건 어머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내 어미, 죽은 어미가 무슨 가락지를 남기느냐? 당장 내놓거라. 단심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단심의 작은 손가락에서도 가락지는 빠지지 않았지요. 새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아 어느 날 부엌에서 인두를 시뻘겋게 달궜습니다. 이어 단심의 손등을 그 인두에 대버렸지요. 단심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듯 아팠고 손등의 살이 익어갔지요. 그 어린 단심이 무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심의 손가락은 영영 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 덕분에 가락지는 더 단단히 박혀 빠지지 않았고 새어머니도 더 이상 가락지를 노리지 못했지요. 어느덧 단심이 19이 되던 해 멀리 한양 가까운 김 대감댁에서 매파가 내려왔습니다. 김 대감의 둘째 아들 김득필이라는 분의 부인 자리였지요. 매파는 단심의 손을 보고도 고개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김 대감댁 큰마님이 그쪽 처자만 콕 집어서 데려오라 하셨소. 손이 굽었다고 다 말씀드렸는데도 그쪽이 좋다 하신다오. 정말이오.
우리 단심을 정말로 며느리로 받겠다 하시오? 그렇소. 빠른 시일에 가마를 보내겠다 하셨소. 어찌하여 김대감댁 큰마님은 그 많은 처자 중에 손이 굳었다는 단심을 콕 집어서 데려오라 하셨을까요? 단심은 그 말이 미덥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은 단심이었지요. 단심은 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단심은 마지막으로 굽은 손가락의 가락지를 한 번 만져보았지요. 살아 한 번도 뵙지 못한 어머니가 함께 가마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가 김대감댁 대문 앞에 멈췄을 때 마당에는 종놈 두엄만 서 있었습니다. 새댁 오셨답니다. 어서 안채로 모셔라. 마님께서 안채에서 기다리고 계시오. 종놈들은 단심을 안채 마당까지만 안내하고는 곧 물러갔지요. 단심은 새색시 옷차림으로 안채 마당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돛돌 앞에서 큰 절을 올리려고 손을 모으는 그 순간 굽은 손가락이 햇볕 아래 드러나 보이고 말았지요. 대청마루에서 그 손을 내려다보던 큰마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단심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절을 올렸지요. 어머님, 단심이 인사 올립니다. 큰마님은 잠시 더 말이 없다가 단심의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단심이 대청마루로 올라서자 큰마님이 단심의 두 손을 자기 무릎 위로 가져갔습니다. 단심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요. 그러나 큰마님이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단심의 굽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려는 듯 매만졌지요. 단심의 가락지에 닿자 큰마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내 어미는 살아 계시느냐?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몇 살 때였느냐? 1살 때라고 들었습니다. 큰마님은 또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단심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단심아, 잘 듣거라. 이 집에서는 손이 굽었느냐 펴졌느냐가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을 보는 눈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단심은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시집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자기에게 무얼 바라시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단심의 무엇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단심은 그저 예, 어머님 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랑채에서 큰 서방님이라 불리는 분이 안채까지 건너왔습니다. 김대감의 큰아들 김등남이었지요. 살집이 두툼하고 콧수염을 길게 기른 사내였습니다. 김등남은 대청마루 앞에서 단심을 한번 훑어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어머니, 이게 어디서 데려온 며느리입니까? 네, 아우의 부인이니라. 인사부터 받거라. 인사라니요. 어머니, 저런 손으로 우리 집 살림을 어찌하시려고요. 꽃간 안에 무어가 들었는지도 모를 텐데. 꽃간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라. 김등남은 그 말에 입꼬리를 한번 더 비틀었지요. 어머니, 꽃간 출납은 그동안 제가 다 알아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손도 못 쓰는 새댁한테 무얼 맡기시겠다면. 큰애야, 더 듣지 않겠다. 물러가거라. 큰마님의 말투가 조금 차가워지자 김등남은 더 말하지 못하고 안채를 나갔습니다. 단심은 안채 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굽은 손이 더 부끄러워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다른 발소리가 났지요. 김대감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단심의 새 서방님 김득필이 들어왔습니다.
단심보다 3살 위인 22살이었지요. 김득필은 단심 앞에 와서 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아닙니다, 서방님. 내가 어머님 결정에 한마디 보태지 못해 송구하오. 다만 이 집에서 무엇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에게 말해주오. 예, 서방님. 김득필은 단심의 굽은 손을 한 번도 빤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단심은 그것이 처음으로 고마웠지요. 밤이 되자 안방에서 단심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심이 들어가 보니 큰마님이 등잔불 앞에 앉아 계셨지요. 큰마님 곁에는 무명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심아, 이리 와 앉거라. 단심이 무릎을 꿇고 앉자 큰마님이 단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큰마님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지요. 내 손이 굳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라. 단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일을 아시는 걸까요? 단심은 아무에게도 친정의 일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파에게도 가마꾼에게도 김득필에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처음 본 그날 손가락 하나하나를 매만지더니 그 모든 사연을 짚어내신 듯했지요. 단심아, 너는 이 집에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른 일을 할 것이니라. 어머님, 다른 일이라 함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우선 사흘만 안채에 있거라. 부엌 일에도 손대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큰마님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심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고는 안방에서 내보내셨지요. 단심은 새 며느리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까 큰마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단심은 그 말씀의 뜻을 그날 밤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되어 단심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지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김득남이 호롱불 앞에 혼자 앉아 콧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큰 서방님이 무슨 까닭으로 그토록 새 며느리에게 저기를 보이는 것일까요? 김득남은 안채에서 본 새 며느리의 굽은 손이 자꾸 떠올랐지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것을 들이셨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집봇간만은 손대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 안에 무엇가 들었는지, 무엇이 빠졌는지 새댁이 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김득남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랑채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김득남에게는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일이 있었지요. 단심은 그 일을 모르는 채 큰마님의 말씀만 가슴에 새기며 새 며느리 방에서 첫잠을 청했습니다. 시집 첫날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 단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첫 새벽부터 부엌 일을 하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단심은 굽은 손으로 남아 일을 하려 했지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 종놈 하나가 이미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새댁 마님, 어찌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솥을 좀 닦고 싶구나. 자리를 비켜주거라. 종놈은 의아한 얼굴로 자리를 비켰지요. 단심은 솥뚜껑을 잡으려 굽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솥뚜껑이 무거웠지요. 단심의 손가락이 미끄러져 솥뚜껑이 붓두막 위로 쿵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놓여있던 그릇 두엇이 부딪혀 깨졌지요. 단심은 그릇 조각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고 큰마님이 들어오셨지요. 단심아, 그만두거라. 어머님,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그릇을 그만두라 하지 않았느냐. 일어서거라. 큰마님은 단심의 어깨에 손을 얹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깨진 그릇 조각을 한번 내려다보시고 종놈에게 말씀하셨지요. 새댁이 일찍 일어났으니 부엌일은 내가 더하거라. 새댁은 안채에 드리거라. 예, 마님. 단심은 큰마님의 손에 이끌려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자 큰마님이 단심의 굽은 손을 다시 들여다보셨지요. 그 손가락에는 옷가락지 한 짝이 어제와 똑같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단심아, 너는 이 손으로 부엌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굳이 하려 하면 그릇이 더 깨지고 내 손은 더 다친다. 하오나 어머님, 며느리가 부엌에 나가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말은 마을 사람들 말이다. 내 며느리가 무얼 하느냐는 이 어미가 정한다. 단심은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저 굽은 손을 옷소매로 다시 가렸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도 단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빨래터로 향했지요. 빨래는 손가락이 굽어도 두 손바닥을 쓰면 어찌어찌 할 수 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을 지나기도 전에 안채에서 큰마님 목소리가 들렸지요. 단심아,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빨래터에 잠깐 오너라. 안채로 들거라. 단심은 또 큰마님 손에 이끌려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큰마님은 단심을 안방 한쪽에 앉히시고 종이 한 묶음과 붓 하나를 가져다 놓으셨지요. 여기 적힌 것을 읽어보거라. 하오나 어머님, 저는 글자를 모릅니다. 큰마님은 잠깐 단심을 쳐다보셨지요. 그러더니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글자를 모른다고 정말이냐? 한 진사댁에서 글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님께서는 손이 굳은 처자가 글을 알아 무엇하느냐 하셨지요. 큰마님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풀렸습니다. 옛 친구의 딸이 글 한자 못 배우고 자랐다는 그 말이 큰마님 가슴에 어떻게 와 닿았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읽어줄 테니 너는 듣고만 있거라. 큰마님이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지요. 종이에 적힌 것은 한 달치 곡식 출납 기록이었습니다. 쌀 몇 섬 들어옴, 쌀 몇 섬 나감, 보리 몇 되박, 콩 몇 돼. 큰마님은 차분차분 읽어 가셨습니다. 단심은 듣기만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지요. 단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은 어릴 적 친아버지 한 진사 무릎에서 셈을 배웠습니다. 한 진사는 단심에게 글씨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셈은 머릿속에서 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한 진사가 단심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심아, 셈이라 함은 종이에 적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새기는 것이다. 머리에 새긴 셈은 종이가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가르침이 단심의 머릿속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큰마님이 한 달치를 다 읽으셨을 때 단심은 그 한 달치 출납을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릴 수 있었지요. 큰마님이 종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었다. 단심아, 이 한 달치를 다시 한번 들려주랴. 아닙니다, 어머님. 왜 아니냐?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큰마님의 손이 또 멈췄지요. 큰마님은 단심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물으셨지요. 내가 머릿속에 다 들었다고 그것을 입으로 다시 부를 수 있겠느냐? 예, 어머님.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단심은 그 한 달치 출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어기지 않고 입으로 읊었습니다. 쌀 몇 섬, 보리 몇 뙤박, 콩 몇 돼 들어온 날짜, 나간 날짜까지. 큰마님이 곁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며 단심의 말과 한자 맞춰보셨지요. 단심이 다 끝낸 후에도 큰마님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단심아, 정말 그러하구나. 무엇이 그러하다 하시는지요? 내 머리에 든 것이 그러하다는 말이다. 한 가지 더 들어보거라. 큰마님이 옛 친구의 딸을 처음 본 그날부터 무얼 짐작하고 계셨을까요? 큰마님은 또 다른 종이 묶음을 가져오셨습니다. 단심이 보니 어제 곳간 옆에 잠깐 놓여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출납기였지요. 단심은 어제 곳간 마당에 잠깐 들렀을 때 그 출납기의 글씨를 한 번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글씨가 친아버지 한진사의 글씨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단심은 그 글씨를 알아보았으면서도 큰마님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큰마님 댁 곳간 옆에 친아버지 글씨로 적힌 출납기가 놓여 있는지 단심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큰마님이 지금 펼치신 출납기는 곳간 이를 적은 다른 출납기였습니다. 단심이 어제 본 그 종이는 친아버지 글씨처럼 보였지만 큰마님이 지금 읽어주시는 출납기는 다른 사람의 글씨로 작년 살림일이 적혀 있었지요. 친아버지 글씨의 출납기는 따로 어딘가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단심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큰마님이 작년 가을 출납을 다 읽어주신 후 단심은 또 한자도 어기지 않고 입으로 읊었지요. 큰마님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단심아, 너는 이 집에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입과 머리로 일을 할 것이니라. 그 일은 곳간 일이니라. 어머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저녁 안으로 알게 될 것이다. 우선 안채에 가만히 있거라. 큰마님은 안방에서 나가셨지요. 단심은 그날 저녁까지 안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곳간 옆에 놓여있던 그 출납기의 글씨가 자꾸 떠올랐지요. 친아버지의 글씨처럼 보였지만 큰마님이 읽어주신 내용은 친아버지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친아버지의 진짜 글씨가 있는 것일까요? 단심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세상에 김대감댁 새 며느리는 사흘이 지나도록 부엌에 손도 안 댔대요. 손이 굽었다 하니 무엇을 하겠소. 그러게 누가 데려가겠다 했답디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모셔놓고 있다네요. 안채에만 두고 종놈만 부려서 부엌 일을 다 시킨다지 뭐예요. 새댁이 게으름뱅이가 아니면 무엇겠소. 손이 굳었어도 입은 살아있을 텐데 시어머니한테 하다못해 시중이라도 들어야지. 마을 안악들 입에서 단심에 대한 욕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안채 사정을 아는 이는 김 대감 댁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큰 서방님 김등남이 콧수염을 만지며 김 대감 앞에 앉아 있었지요. 김등남은 무어라 한마디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요사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이냐? 새 며느리가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 어머님께서 그 새댁만 안채에 데리고 계십니다. 부엌에도 못 나가게 하고 빨래터에도 못 나가게 하시지요. 종놈만 들들 볶고 계시다 합니다. 그게 무의 잘못이냐? 내 어미가 새 며느리 일을 정하시는 거지. 하오나 아버님, 곳간 일은 그래도 제가 하던 일 아닙니까? 어머님께서 혹시 새 며느리에게 곳간 일을 시키시려는 듯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 대감은 김등남을 한번 쳐다보셨지요. 내 어미가 그러시면 그러는 거다. 너는 사랑채 일이나 잘 보거라. 김등남은 더 말하지 못하고 사랑채에서 물러났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새 며느리가 안채에 들앉은 사흘 동안 김등남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곧간 일이 새 며느리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까닭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큰마님이 안채로 단심을 부르셨습니다. 큰마님 곁에는 무명 보자기 하나와 작은 쇠고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 쇠고리에는 열쇠가 한가득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심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것이 우리 집 곳간 열쇠 12개이니라. 12개나요. 이건 전곳간 열쇠, 이건 뒷곳간 열쇠, 이건 별곳간 열쇠, 또 이건 한양에서 올라온 비단 두는 곳간 열쇠. 모두 합쳐 12개다. 내일부터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다닐 것이니라. 어머님,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저 같은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통째로 맡기시면 손은 굳었어도 머리는 굳지 않았느니라. 너는 내일부터 매일 곳간을 둘러보고 본 것을 모두 내게 부르거라. 이 어미가 옆에서 받아 적을 것이다. 단심의 손가락이 떨렸지요. 단심은 시집 와서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큰마님은 열쇠 묶음을 단심의 무릎 위에 놓아주셨지요. 단심은 그 묶음의 무게를 굽은 손으로 받았습니다. 열쇠 묶음은 단심의 손에 잘 잡히지 않았지요. 그러나 단심은 양손바닥으로 그 묶음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단심아, 오늘 밤은 푹 자거라. 내일부터 너의 일이 시작될 것이니라. 예, 어머님. 단심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 묶음을 베개 옆에 놓고 누웠지요. 단심은 한참 그 열쇠 묶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곳간 열쇠라니 시집 사흘 만에 며느리가 그것을 통째로 받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손도 못 쓰는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단심이 그날 밤 무슨 생각으로 그 묶음을 안고 있었겠습니까?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종놈 하나가 김등남에게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서방님, 안채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곳간 열쇠 12개를 모두 새댁에게 내어주셨답니다. 김등남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지요. 종놈의 말을 듣자마자 김등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콧수염이 부르르 떨렸지요. 김등남은 사랑채 문을 박차고 나가 안채로 곧장 뛰어갔습니다. 안채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 김등남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큰마님이 안방에서 천천히 나오셨습니다. 단심도 자기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살짝 열었지요. 김등남이 안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저것한테 곳간 열쇠를 맡기시겠다고요? 맡겼느니라. 어머니, 정신이 어찌 되신 것 아니십니까? 곳간 열쇠 12개가 어떤 물건입니까? 우리 가문의 모든 곡식, 모든 돈, 모든 비단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흘 된 새댁한테 통째로 내어주신단 말씀입니까? 내어주었느니라. 어머니, 큰마님이 대청마루 돛돌에서 한 걸음 내려서셨지요. 김등남을 정면으로 마주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곳간 일은 그동안 내가 도맡아 왔지. 그 일을 이제 새 며느리가 할 것이니라. 너는 이제부터 곳간 근처에 가지 말거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꽃간 출납은 가문 큰일 아닙니까? 며느리가 손이 굳어 글자도 못 쓰는데 어찌 그 일을 한단 말씀이십니까? 손으로 적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느니라. 새 며느리는 입으로 부르고 이 어미가 받아 적을 것이다. 김등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큰마님이 새 며느리를 안채에 두고 셈을 시키시리라는 것은 김등남도 어제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곳간 열쇠를 통째로 내어주실 줄은 몰랐지요. 곳간 열쇠가 새 며느리 손에 들어가면 김등남이 그동안 빼돌려 온 일이 모두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곳간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새 댁은 안채에서 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열쇠 없이 곳간을 어찌 둘러본다는 말이냐. 제가 새 댁을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곳간 문을 열어주면 내가 데리고 다닐 일이 아니니라. 더 듣지 않겠다. 사랑채로 물러가거라. 큰마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김등남은 두 주먹을 부르쥐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러더니 안채 마당에 침을 한 번 뱉고는 사랑채로 횡하니 돌아갔습니다. 단심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다 보았지요. 시아주버니가 어찌하여 그토록 곳간 열쇠를 막으려 하는 것일까요? 단심은 그날 처음으로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큰마님이 단심의 방으로 건너오셨지요. 단심아, 들었느냐? 예, 어머님. 들었습니다. 무서웠느냐? 조금 무서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이 어미가 옆에 있느니라. 예, 어머님. 이튿날 아침 큰마님이 단심을 안방으로 부르셨지요. 단심아, 오늘부터 매일 아침 곳간을 둘러보거라. 종놈 둘이 너를 따를 것이니라. 둘러본 것은 모두 머리에 담아와서 이 어미에게 부르거라. 예, 어머님. 한 가지 더 일러두마. 곳간 안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아무것도 묻지 말거라. 보기만 하고 나오너라. 예, 어머님. 단심은 무명보자기에 열쇠 묶음을 싸서 굽은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안채를 나섰지요. 종놈 둘이 단심의 양 옆에 붙어 따랐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를 때 단심은 사랑채 쪽을 한번 흘끔 보았지요. 김등남이 사랑채 문 앞에 서서 단심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새댁, 어디 가시오? 곳간에 갑니다. 큰 서방님. 곳간에서 무얼 하시려고? 어머님께서 둘러보고 오라 하셨습니다. 김등남은 콧방귀를 한번 뀌었지요. 잘들 둘러보시오. 그러나 곳간 안에 든 것이 보기보다 적다고 해도 그건 새댁이 잘못 본 것이오. 아시겠소? 예, 알겠습니다. 단심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종놈들과 함께 곳간 마당으로 향했지요. 마을 길을 지나는 길에는 우물가 안악들이 또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새댁이 곳간 열쇠를 받았다네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새댁한테 곳간 열쇠라니. 김대감댁 마님이 정신이 어찌 되셨나 봐. 그러게 말이오. 곳간 일은 큰 서방님이 하시던 일인데 어찌하여 갑자기. 단심은 그 수군거림을 다 들으면서도 한마디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굽은 손에 든 열쇠 묶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듯 했지요. 단심이 그 무게를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단심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곳간 마당에 도착한 단심은 종놈 하나에게 정곳간 열쇠를 내밀었지요. 이 열쇠다. 문을 열어주거라. 예,
새댁마님. 그런데 새댁마님, 정말로 곳간 안을 보시려는 겁니까? 그래야 한단다. 큰 서방님께서 곳간 일을 보아오셨는데 마님께서는 어찌 새댁마님께 입을 닫거라. 열기만 하면 된다. 종놈은 입을 다물고 문을 열었지요. 종놈도 무언가 이상하다 여겼지만 새댁마님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종놈이 정곳간 문을 열자 단심은 그 안에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쌀 가마니가 줄지어 쌓여 있었지요. 보리 자루, 콩가마니, 기름 항아리까지. 단심은 그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쌀 가마니 한 줄에 몇 개씩, 모두 몇 줄, 보리 자루는 한쪽 구석에 몇 개, 기름 항아리는 입구 옆에 몇 개. 단심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또렷이 새겨졌지요. 단심은 한 번 더 둘러본 후 정곳간을 나와 다른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뒷곳간, 별곳간, 비단 곳간까지. 단심은 그 창고들을 한 바퀴씩 둘러보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머리에 담았지요. 단심의 머릿속에 그 모든 그림이 어떻게 한꺼번에 들어갔겠습니까? 한 진사 무릎에서 배운 셈이 그제야 빛을 보는 듯 했지요. 그 모든 일에 단심은 한 시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댁마님, 다 보셨습니까? 다 보았다. 돌아가자. 이렇게 빨리 보셔도 되는 겁니까? 종이 한 장 들고 적는 분도 못 보았는데 적는 일은 안에서 한다. 종놈들은 단심이 그저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무얼 살피는지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따라다녔지요. 안채로 돌아온 단심은 큰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큰마님은 이미 종이 한 묶음과 붓을 준비해 두셨지요. 단심아, 본 것을 모두 부르거라. 예, 어머님. 정곳간부터 부르겠습니다. 쌀 가마니 72섬, 한 줄에 12섬씩 6줄로 쌓여 있었습니다. 보리 자루 38개, 콩 자루 24개, 기름 항아리 11개. 단심은 곳간마다 본 것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입으로 불렀습니다. 큰마님이 곁에서 종이에 한자 한자 받아 적으셨지요. 단심이 다 부른 후 큰마님이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놓아두셨던 다른 출납기를 꺼내 단심이 부른 내용과 한자 한자 맞춰보셨지요. 큰마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심아, 한 가지 묻겠다. 정곳간 쌀 가마니가 72섬이라 했지. 예, 어머님. 그런데 이 출납기에는 정곳간 쌀이 84섬으로 적혀 있느니라. 12섬이 빈다는 말씀이십니까? 큰마님이 단심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지요. 단심은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단심의 가슴이 그때 어떠했겠습니까? 사흘 만에 곳간 열쇠를 받은 며느리가 첫날 12섬의 부족분을 짚어냈으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심도 차차 알아가고 있었지요. 단심아, 너는 오늘 본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거라. 종놈에게도 서방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 말이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큰마님은 그 출납기와 단심이 부른 종이를 함께 무명보자기에 싸셨지요. 그러고는 안방 깊숙한 곳에 넣어 두셨습니다. 단심은 그제야 처음으로 큰마님이 곳간 열쇠를 자기에게 맡기신 진짜 까닭을 어렴풋이 짐작했지요. 곳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큰마님이 진작부터 의심하고 계셨다는 것. 그러나 그 부족분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단심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득필이 단심의 방으로 건너왔지요.
김득필은 단심 앞에 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 오늘 곳간을 둘러보셨다고 들었소. 예, 서방님. 형이 부인을 어찌 대했소? 큰 서방님은 곳간 안에 든 것이 보기보다 적어도 그건 제가 잘못 본 것이라 하셨습니다. 김득필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요. 김득필은 형이 그동안 곳간 일을 도맡아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곳간에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지요. 김득필이 단심에 굽은 손을 한 번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무엇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에게 말해줘. 비록 내가 형을 거스르지는 못해도 부인을 지킬 길은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예, 서방님. 감사합니다. 김득필이 그날 무슨 마음으로 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비록 형에게 한마디 보태지 못하는 둘째였지만 김득필의 마음은 그날부터 단심 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지요. 김득필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단심은 그날 밤 자기 방 등잔불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굽은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가 등잔불에 비쳐 반짝였지요. 어머님, 보고 계십니까? 단심이 시집을 와서 손은 못 쓰지만 어머님께서 가르치신 셈으로 이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단심은 굽은 손가락의 가락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니가 단심에게 맡기신 그 가락지가 이제는 가만히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단심은 가만히 결심했지요. 이제 안채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큰마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단심의 머리가 끝까지 짚어내야 했습니다. 곳간 안에서 빠져있는 그 12섬의 쌀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의 손에 넘어갔는지를 말입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김득남이 호롱불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그 종이는 김득남이 그동안 곳간에서 빼돌려 한양으로 보낸 물건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김득남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호롱불에 가져다 대어 태워 버렸지요. 종이가 재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야겠다. 김득남은 혼자 중얼거리며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새 며느리가 곳간을 둘러보기 시작했으니 한양 박씨 외가에서 더 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득남이 무슨 꿍꿍이로 한양에 사람을 보내려 했는지 단심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지요. 단심이 곳간 열쇠를 받은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단심은 매일 아침 곳간을 한 바퀴씩 돌고 안에 든 것을 큰마님 앞에 부르고 큰마님이 받아 적었지요. 닷새 동안 단심이 짚어낸 부족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곳간 쌀 12섬, 뒷곳간 보리 8자루, 별곳간 비단 5필. 별곳간 한쪽에 두어져야 할 옷굿을 함도 보이지 않았지요. 큰마님은 그 모든 부족분을 단심이 부르는 대로 한자 한자 받아 적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마님이 단심을 안방으로 부르셨지요. 단심아, 이리 와 앉거라. 예, 어머님. 내가 닷새 동안 짚어낸 것을 한번 들여다보았다. 모두 합치면 쌀로 따져 40섬이 넘느니라. 비단으로 따져도 한양 한 마차분이다. 40섬이라 함은 이것이 우리 가문 한 해곳간 출납의 한 부분이지. 1년에 40섬이 빠진다면 5년이면 200섬이다. 단심아, 이 어미는 그것을 진작부터 의심하고 있었느니라. 어머님께서는 누가 그 일을 한 것인지 짐작하고 계셨습니까? 짐작은 있었으나 증거가 없었다. 이제 내가 그 증거를 짚어주고 있느니라.
큰마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친아들 같은 큰아들이 자기 가문 곳간을 빼돌리는 일이 어머니에게 어찌 가벼웠겠습니까? 단심은 큰마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큰마님이 곁에 둔 보자기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단심아,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느냐? 단심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 종이에 적힌 글씨가 친아버지 한진사의 글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지요. 한진사가 어렸을 적 단심에게 셈을 가르치며 종이에 적던 그 글씨, 단심의 머릿속에 평생 새겨진 그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제 아버님 글씨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알아보는구나. 큰마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단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해, 단심이 친아버지 글씨를 다시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어머님, 어떻게 이 종이가 어머님 손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친정에 맡겨두셨느니라. 우리 친정 오라비가 내 아버지와 셈 동료였다.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 시집간 이 어미에게 우리 오라비가 이 종이를 한 묶음 보내주셨지. 이 어미가 평생 보관해 왔느니라. 어머님, 그런 까닭이라면. 단심아, 너는 오늘부터 매일 곳간을 둘러본 후 이 종이도 함께 들여다보거라. 내 아버지가 옛적의 다른 가문 곳간을 어찌 정리하셨는지를 적어둔 것이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신 가르침과 다름없을 것이다. 단심이 그날 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해 만에 단심은 친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받는 것 같았지요. 그 가르침이 어찌하여 큰마님의 손을 통해 자기에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단심은 그 까닭이 어머님과 큰마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임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큰마님이 또 한마디 보태셨지요. 단심아, 한 가지 더 일러두마. 곳간 열쇠를 받은 이가 너 혼자만은 아니니라. 곳간 열쇠는 큰 며느리도 받을 수 있고 작은 며느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어미가 너에게 맡긴 까닭은 내 머릿속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단심이 큰절을 올렸지요. 큰마님은 단심의 어깨를 한 번 더 가만히 두드리시고는 안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득필이 단심의 방으로 건너왔지요. 그날따라 김득필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부인, 어제 어머님께서 부인에게 따로 무어라 하셨소. 제 친정 아버님 옛 글씨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글씨를 평생 보관해 오셨다 하셨지요. 부인 친정과 우리 어머님 친정이 그렇게 가까웠던 것이요.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로다. 저도 어머님께서 그리 말씀하실 때까지 몰랐습니다. 김득필이 단심을 한 번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부인, 내가 한 가지 청이 있소. 무엇입니까, 서방님? 부인이 곳간을 둘러본 닷새 동안 무엇을 보셨는지 내가 좀 알 수 있겠소. 내가 부인을 의심해서가 아니오. 다만 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것을 짚어두고 싶을 따름이오. 단심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나 김득필의 눈빛이 곧았습니다. 단심은 어머님께 받은 가르침을 따라 한마디만 했지요. 서방님,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구려. 알겠소. 부인이 어머님 명을 잘 따르는 것은 도리의 맞소. 하오나 서방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형님께서 곳간일을 도맡아 보아오신 까닭은 가문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하오? 그러나 도맡아 보아오신 것과 도맡아 보아오신 결과가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득필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요. 단심이 한마디만 흘렸을 뿐인데 김득필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김득필은 형이 그동안 곳간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다닌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김득필은 단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부인 고맙소. 더는 묻지 않겠소. 다만 부인의 일을 내가 멀리서 지켜보겠소. 예, 서방님. 김득필이 사랑채로 돌아간 후 단심은 자기 방 등잔불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단심이 그 한마디를 흘린 것이 옳았을까요? 그르렀을까요? 단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득필의 마음만큼은 단심 편이 되었음을 단심도 느꼈지요. 단심은 또 곳간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날은 별곳간 안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지요. 어제까지 분명히 비단 5필이 부족했던 그 자리에 같은 양이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새댁마님. 내가 살펴볼 것이다. 너희는 입을 닫거라. 단심은 잠시 그 비단 더미를 들여다보았지요. 곧 비단의 색깔과 무늬를 머리에 새겼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비단과는 무늬가 미세하게 달랐지요. 색깔도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단심은 한 가지를 깨달았지요. 누군가가 밤사이에 비단을 다시 채워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워 넣은 것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지요. 누가 한밤중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안채로 돌아온 단심은 큰마님께 그 사실을 그대로 부렸습니다. 어머님, 별곳간에 비단 5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까지 보이던 비단의 무늬와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느냐? 머릿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두 비단의 차이를 모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심아, 너는 정말로 기억력이 그러하구나. 누군가가 밤사이에 비단을 새로 사다 채워 넣은 것이로다. 새로 사 채우려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것이다. 빼돌린 비단을 도로 들여놓을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냐. 큰마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요. 단심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득남이 단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단심에게 들킨 부분을 메우려 한양에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보내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김득남이 돌려 메우는 것은 원래의 것과 같지 않았지요. 마을 우물가에서는 또 다른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단심을 게으름뱅이라 욕하던 안악들이 어느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지요. 세상에 그 새댁이 사실은 곳간일을 잘 본다네요. 손이 굽었는데 어떻게 곳간일을 본다오. 입으로 부르고 시어머니가 적는다는데 그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하다 하대요. 손이 굳어도 머리는 살아있나 보지요. 김대감댁마님이 사람을 잘 보셨구나. 마을 안악들의 입에서 단심을 칭찬하는 말이 슬그머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 받아치지 않았지요. 그러나 단심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김득남이 한양에서 막 돌아온 종놈에게 다그치고 있었지요. 한양 박씨 외가에서 무엇라 하셨느냐. 외삼촌께서 보낸 돈으로는 비단 5필밖에 사다 보내드리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옷구슬은 같은 것이 없어 다른 것으로 보내신다 하셨고요. 이놈아, 그러면 같지 않다는 말 아니냐.
외삼촌 말씀이 어차피 그 댁 어른들은 비단의 무늬까지 외우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외삼촌이 그것을 모르시는구나. 우리 어머님께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 며느리의 머릿속이 외삼촌이 생각하시는 그것과 다르다. 김등남이 종놈에게 한참을 더 화를 냈지요. 김등남은 사랑채 마당을 한참 동안 서성거렸습니다. 김등남이 그날 밤 무슨 결심을 했겠습니까? 새 며느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결심이었지요. 김등남은 또 다른 사람을 한양으로 보낼 채비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외삼촌 댁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려는 것이었지요. 단심이 곳간 열쇠를 받은 지 열흘이 흘렀습니다. 단심은 매일 곳간 12개를 한 바퀴씩 돌고 한 진사의 옛 출납기를 들여다보고 큰마님 앞에 한자 한자 부렸지요. 큰마님은 단심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고 또 다른 출납기와 한자 한자 맞춰 보셨습니다. 큰마님과 단심이 한 짝이 되어 일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기에도 좋았겠습니까? 그 저녁 큰마님이 단심을 안방으로 부르셨지요. 큰마님 곁에는 두꺼운 종이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심아, 이리 오너라. 우리가 함께 적은 종이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아보았다. 한번 들여다보거라. 예, 어머님. 단심은 그 종이 묶음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지요. 닷새분, 일주일분, 열흘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단심은 그 모든 종이의 숫자를 머릿속에서 합쳐보았지요. 단심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모두 합치면 말해보거라. 쌀로 따져 100섬이 넘습니다. 비단은 한양 2마차분입니다. 옥구슬과 은부치까지 합하면 한 해 우리 집 출납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 있습니다. 어머님. 큰마님이 깊이 한숨을 내쉬셨지요. 가문 곳간 절반이 사라졌다는 말씀이 한 집안 안주인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왔겠습니까?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단심아, 이것은 한 해 일이 아니니라. 우리 큰애가 곳간 일을 도맡은 지 5년이다. 한 해에 이만큼 빠졌다면 5년이면 그 5배가 빠졌느니라. 5년이면 쌀로 500섬이 넘는다. 비단으로 한양 10마차다. 우리 가문 1년 출납을 통째로 다시 채워 넣어야 메워질 양이지. 단심은 그 말씀에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그 정도 양이 빠져나갔다면 그것이 한 사람의 손으로 한꺼번에 나간 것이 아닐 터였습니다. 한양 어딘가에 그 빠진 것을 모아두는 곳이 따로 있어야 했지요. 큰마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단심아, 우리 큰애가 한양에 별택을 두고 있느니라. 박씨 외가 가까이에 말이다. 거기에 우리 가문에서 빠져나간 것이 다 모여 있을 것이로다. 별택이라 함은 큰애가 둘째 부인을 두고 있는 집이지. 우리 가문에서는 모두 모르는 척하고 있다만 그 집이 그동안 어찌 살림을 차렸겠느냐. 우리 가문 곳간에서 빠진 것으로 차렸느니라. 단심은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큰마님이 그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다면 어찌하여 그동안 가만히 두셨던 것일까요? 단심은 그 까닭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마님이 단심의 마음을 짚으셨지요. 단심아, 이 어미가 그동안 가만히 둔 까닭은 2가지였다. 첫째는 큰애가 친자식이 아니어서 함부로 매를 들 수 없었느니라. 둘째는 그 일을 짚어낼 머리가 우리 가문 안에 없었지. 이 어미는 그른 알아도 곳간 셈은 큰애가 도맡아 본 이후 한 번도 짚어보지 못했다. 어머님께서 친자식이 아니시라 함은
큰애는 김대감의 전처 박씨 소생이니라. 그 어미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어미가 들어왔지. 작은 애만이 이 어미의 친아들이니라. 단심은 그제야 큰마님과 김등남 사이가 어딘가 늘 거리가 있는 까닭을 깨달았지요. 큰마님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참 후 큰마님이 또 한 말씀을 더 보태셨지요. 단심아, 이제 내 친정어미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마. 내 친정어미는 이 어미와 처녀 시절 친자매처럼 지냈느니라. 한 동네 한 집에서 자랐지. 정말이십니까, 어머님? 내 친정어미가 시집간 후에도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어미가 너를 낳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어미가 한 걸음에 달려갔지. 임종 자리에 이 어미가 곁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 어미가 이 어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자기가 끼고 있던 옷가락지 한 쌍 중 한 짝을 빼서 이 어미에게 맡기며 말이다. 이 가락지의 다른 한 짝은 내가 죽기 전 내 딸 손가락에 끼워둘 것이다. 내 딸이 어려움에 처하면 이 가락지를 보고 봐줘. 이 어미가 그 가락지 한 짝을 평생 보관해 왔느니라. 안채의 장롱 깊은 곳에 말이다. 단심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임종 자리에서 자기를 두고 떠나며 그런 부탁을 하셨다니 단심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큰마님이 보자기 하나를 풀어 보이셨지요. 그 안에서 작은 옷가락지 한 짝이 등잔불에 비쳐 푸르스름하게 빛났습니다. 단심의 굽은 손가락에 끼워진 그 가락지와 똑같은 것이었지요. 어머님, 단심은 그 자리에서 큰마님 무릎에 엎드렸습니다. 큰마님이 단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지요. 단심이 그날 밤 큰마님 무릎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큰마님께서도 옛 친구의 딸을 곁에 두고 함께 우셨지요. 단심아, 일어나거라.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느니라. 이 가락지 두 짝은 모든 일이 끝나는 날 합쳐 두자꾸나. 예, 어머님. 큰마님은 가락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에 넣어 두셨지요. 그러고는 단심에게 일러두셨습니다. 단심아, 이제 이 어미가 사랑채에 가서 내 시아버지께 우리가 알아낸 것을 말씀드리겠다. 너는 안채에 가만히 있거라. 예, 어머님. 큰마님은 종이 묶음을 들고 사랑채로 건너가셨지요. 사랑채에서 김대감을 마주 앉으셨습니다. 대감,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부인? 우리 가문 곧 간 일입니다. 큰애가 지난 5년 동안 도맡아 보아온 그 일이지요. 큰마님이 종이 묶음을 김대감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셨지요. 큰마님이 한자 한자 짚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며느리가 짚어낸 부족분입니다. 한 해에 40섬, 5년이면 200섬이 넘습니다. 비단으로는 한양 10마차분이지요. 이게 정말이요, 부인. 새 며느리가 한자 한자 짚어내었습니다. 우리 가문 곳간에서 빠진 것이 한양 어딘가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김대감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러더니 종놈을 부르셨습니다. 종놈아, 큰 서방님을 사랑채로 부르거라. 종놈이 급히 사랑채를 나갔지요. 잠시 후 김등남이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김등남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큰애야, 이 종이가 무엇이냐? 김대감이 종이 묶음을 김등남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김등남이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잠시 굳었다 풀렸지요. 김등남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새 며느리가 잘못 본 것입니다. 곳간 안 물건은 매일 들고 나는 것이라 어느 한 날 가서 보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느냐? 예, 아버님. 며칠 후 다시 들여다보시면 그 양이 다 차 있을 것입니다. 김등남이 그 변명을 그날 어찌 그토록 침착하게 늘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양 외삼촌 댁에서 며칠째 부지런히 채워 보내주고 있었으니 김등남에게는 며칠만 더 시간을 끌면 된다는 셈이 있었습니다. 큰마님이 옆에서 한마디 보태셨지요. 큰애야, 다시 채워넣는 비단이 본 뒤 그 자리에 있던 비단과 무늬가 다르다는 것을 새 며느리가 짚어내었느니라. 김등남의 얼굴이 또 한 번 일그러졌습니다. 큰마님이 그 한마디로 무엇을 짚으셨겠습니까? 김등남이 한양에서 다시 사다 채워 넣었다는 사실을 큰마님이 정확히 짚어내신 것이지요. 그러나 김등남은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새 며느리가 글자를 모르는데 비단 무늬를 어찌 안다 합니까? 그저 새 며느리 머릿속이 헷갈린 것일 따름입니다. 김 대감이 한참 두 사람을 들여다보시더니 결국 한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한다. 큰애야, 너는 곳간일에서 손을 떼거라. 이제부터 곳간일은 새 며느리와 내 어미가 도맡을 것이다. 다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로 한다. 물러가거라. 김등남은 사랑채에서 물러났지요. 단심이 머릿속으로는 첫 승리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큰마님은 안채로 돌아오시며 단심에게 일러두셨지요. 단심아, 아직 멀었느니라. 내 시아버지가 큰애를 끝까지 매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한 큰애는 또 다른 짓을 꾸미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닥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예, 어머님. 그날 밤 사랑채에서 김등남은 등잔불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었지요. 김등남이 그때 무얼 적고 있었겠습니까? 충청도 한 진사댁 새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씨 부인, 댁의 따님 단심이가 우리 가문 일에 끼어들어 가문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한양으로 오셔서 따님을 친정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한 마차에 비단 2필과 은부치, 한 함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등남은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종놈에게 주었지요. 내일 새벽 충청도로 떠나거라. 답을 받아 한양으로 한 번 더 가야 한다. 예, 큰서방님. 종놈이 편지를 들고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김등남의 입꼬리가 한 번 비틀렸지요. 같은 무렵 안채에서는 단심과 큰마님이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단심의 친아버지 한 진사가 두 사람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꿈이었지요. 한 진사가 두 사람을 한 번씩 들여다보더니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단심도 큰마님도 그날 밤 그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몰랐지요. 사흘이 흐르자 김대감댁 대문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췄지요. 한양에서 충청도 한 진사댁으로 갔던 종놈이 답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나온 분은 단심의 친정 새어머니 이씨였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두르고 머리에 옥잠을 꽂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저 한마님이 한 분 더 들어왔다 짐작했지요. 이씨는 대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김등남이 미리 시켜둔 대로 사랑채로 곧장 안내되었습니다. 김 대감이 사랑채에 앉아 있었지요. 김등남이 옆에 서서 이씨를 김 대감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이씨 부인이십니다. 한양에 잠깐 다니러 오신 길에 우리 가문에도 들르셨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요. 예, 대감 어른. 단심이의 친정어머니입니다. 이씨가 단정한 자세로 큰 절을 올렸지요. 김 대감은 이씨를 한번 들여다보시고는 자리에 앉으라 권하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무슨 일로 우리 가문까지 들르셨소. 대감 어른께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씨가 옷자락을 한번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지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 친정 단심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 옷가락지 한 짝이 있습니다. 그 가락지는 단심이 어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진사 대가보입니다. 단심이가 어렸을 적부터 그 가락지를 차고 다녔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그것을 단심이가 친어미 유품인 줄 알고 차게 두었지요. 그러나 단심이가 시집을 가게 되니 가보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집안의 도리입니다. 김 대감이 이 씨를 한참 들여다보셨지요. 이 씨의 그 말이 거짓임을 누가 그 자리에서 짚어내겠습니까? 단심이 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가락지의 사연이 무엇이었는지는 큰마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시던 것이지요. 가락지 한 짝을 돌려달라는 말이요? 예, 대감 어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한 진사가 살아 계실 적에 단심이를 친딸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심이는 우리 한 진사의 첩이 낳은 자식이었기에 한 진사의 적출이 아닙니다. 한 진사가 임종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남기셨지요. 그러나 단심이는 그 사실을 숨기고 양반과 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김 대감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 씨의 입에서 거짓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나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사랑채 안에서는 아무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김 대감은 그 자리에서 큰마님을 사랑채로 부르셨지요. 부인, 이리 와 들어보시오. 큰마님이 사랑채로 건너오셨습니다. 큰마님은 이 씨를 한번 보시고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지요. 단심의 친어머니와는 한 점도 닮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큰마님이 그 자리에서 이 씨가 누구인지 짚지 못하셨겠습니까? 옛 친구의 임종 자리까지 함께한 큰마님께서 단심이 친어머니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큰마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 우리 새 며느리 친정 어머니께서 한 가지 말씀을 가져오셨소. 새 며느리가 차고 있는 가락지가 한 진사 대가보라 하시오. 그리고 새 며느리가 한 진사의 적출이 아니라 하시오. 큰마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대감, 이 일은 새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러하오. 김 대감이 종놈을 시켜 단심을 사랑채로 데려오게 하셨지요. 단심이 사랑채 마당에 들어서자 마당 한쪽에 친정 새어머니 이 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단심아, 너 시집 와서 잘 지내고 있느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러나 단심은 이 씨의 눈빛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친정에서 인두를 닳고 단심의 손등을 지지던 그 눈빛이었지요. 단심의 굽은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김 대감이 단심에게 물으셨지요. 새 며느리, 한 가지 묻겠다. 내 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가 누구의 것이냐?
제 친어머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내 친어머니가 누구냐? 내 친정어머니께서는 내가 한 진사의 적출이 아니라 하시느니라. 단심이 그 자리에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단심은 친정 새어머니 이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단심이 그동안 친정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인두질을 견뎠던 까닭은 그 집이 친정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시집까지 와서 친정 새어머니가 자기를 모함하는 것을 보고는 단심이 처음으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대감 어른, 저희 친어머님은 한 진사댁 안주인이셨습니다. 저를 낳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돌아가셨지요. 그 어머님께서 저에게 옷가락지를 남기셨다는 사실을 제 친아버지 한 진사께서 임종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가 곧장 받아쳤지요. 대감 어른, 단심이가 거짓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 진사의 적출이 아닌 자식이 어찌 안주인 어머니를 둔단 말입니까? 단심이 친어미는 한 진사 댁종으로 들어왔던 첩이었습니다. 큰마님이 그 자리에서 끼어드셨습니다. 대감, 이 어미가 한 마디 보탤 일이 있습니다. 단심이 친어미는 이 어미와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처녀 시절 친자매처럼 지냈지요. 단심이 친어미가 한 진사댁 안주인 자리로 시집간 것은 이 어미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한 번 굳었지요. 그러나 이 씨도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마님,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한 진사댁 안주인은 따로 계셨습니다. 마님께서 보신 것은 그 다른 분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단심이 친어미였느니라. 옷가락지 한 쌍중 한 짝을 임종 자리에서 직접 받았다 하지 않았느냐. 마님께서 옷가락지 한 짝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여주시지요. 보여주는 일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야 한다. 이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김등남이 곧 끼어들었지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보신 분이 정말로 단심이 친어미인지 다른 분인지는 시간이 너무 흘러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심이 차고 있는 가락지가 친어미 유품인지 한 진사댁 가보인지는 이 씨 부인 말씀과 어머님 말씀이 다르니 어느 쪽이 옳은지 가릴 길이 없습니다. 일단 단심이를 안채에 가만히 두시고 며칠 동안 이 일을 더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 대감이 한참 두 사람을 들여다보셨지요. 부인의 말씀이 거짓일 리는 없다는 것을 김 대감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문 큰일 한 가지를 안채와 사랑채 양쪽에서 다투게 두는 일이 김 대감으로서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한쪽 말씀만 듣고 한 사람을 두둔하면 다른 한 사람이 가문 안에서 두고두고 입을 놀릴 것이었습니다. 김 대감이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지요. 단심아, 너는 며칠 동안 안채 내 방에 가만히 있거라. 꽃간 출입은 잠시 멈추어라. 가락지 일이 분명해질 때까지 말이다. 아버님, 내가 결정한 일이다. 더 묻지 마라. 단심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듯 했지요. 시집 와서 처음으로 맡은 일이 며칠 만에 다시 가로막히게 되었으니 단심이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단심은 다리를 떨면서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큰마님이 단심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라오셨지요. 단심아, 마음 단단히 먹거라. 이 일은 길지 않을 것이니라. 어머님, 가락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내 손가락이 굳어 있어 빠지지 않느니라. 다만 며칠 견디면 된다. 큰마님은 단심을 자기 방에 들이시고는 단심의 손을 한 번 더 잡으셨습니다. 단심아,
이 어미가 사랑채에서 가락지 한 짝을 그 자리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까닭이 있느니라. 거기서 두 짝을 펼쳐 보였다면 큰애가 또 다른 핑계를 늘어놓아 한 자리에서 일이 끝나지 못했을 것이로다. 김득필이 한양에서 무얼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 우리는 가락지 두 짝과 한양에서 가져오는 증거를 한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드릴 것이다. 예, 어머님. 단심이 견디겠습니다. 큰마님은 단심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시고 사랑채로 다시 건너가셨지요. 큰마님이 사랑채에서 김대감과 얼마나 오래 말씀을 나누셨겠습니까? 단심은 자기 방에서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 주인 자리에 들어선 지 며칠 만에 누명 한 가지로 모든 일이 가로막혔으니 단심이 그 방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굽은 손가락의 가락지가 등잔불에 비쳐 푸르스름하게 빛났지요. 밤이 깊어 안채 마당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심이 방문을 열어보니 김득필이 마당에 서 있었지요. 단심아. 김득필이 처음으로 단심의 부인 호칭을 빼고 본명으로 단심을 불렀습니다. 단심이 그 부름에 가슴이 또 한 번 떨렸지요. 시집 와서 누구도 단심을 본명으로 부른 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큰마님도 김득필도 모두 새 며느리라거나 부인이라 불렀지요. 그날 처음으로 단심은 자기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서방님, 단심아, 이리 들어가도 되겠느냐? 예, 서방님. 김득필이 단심의 방으로 들어와 앉았지요. 단심 앞에 한 무릎을 꿇고는 단심의 굽은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단심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었다. 무엇입니까, 서방님? 내가 한양에 가야겠다. 우리 형이 한양에 별택을 두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그 별택에 우리 가문 곳간에서 빠진 것이 정말로 모여 있는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그것을 확인하면 너에 대한 모함도 모두 무너질 것이다. 서방님이 직접 한양에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내일 새벽 떠난다. 너는 며칠만 견디거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말이다. 단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지요. 김득필이 단심의 굽은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단심아, 내 손이 굳었어도 내 마음은 한 번도 굳은 적이 없었구나. 내가 너를 시집 와서 사흘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노라. 서방님, 김득필이 그날 밤 한양으로 떠난다는 결심을 어찌 그토록 빠르게 굳혔겠습니까? 그동안 형을 거스르지 못해 가만히 있었던 김득필이 단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형의 일을 정면으로 짚으려는 것이었지요. 김득필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단심의 방을 나가셨습니다. 김득필이 안채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단심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단심은 자기 방에서 굽은 손가락의 가락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머님에게 마음속으로 외쳤지요. 어머님, 단심이 견디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이 가락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큰마님과 서방님이 곁에 계시오니 단심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단심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지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김득남이 친정 새어머니 이씨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 며칠 더 머무르시지요.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가시오. 예, 큰 서방님. 단심이의 가락지를 받아내는 것을 보고 떠나겠습니다. 두 사람의 입꼬리가 같은 모양으로 비틀렸지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김득필이 그 밤에 한양으로 떠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심이 사랑채에서 안채로 돌아온 그 다음날 새벽, 김득필은 가마 없이 말 한 필만 끌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김득남도 친정새어머니 이 씨도 김득필이 그 새벽에 떠난 것을 몰랐지요. 단심은 자기 방에 갇혀 있었지만 큰마님은 일찍 일어나 동생을 배웅하셨습니다. 득필아, 한양 가는 길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명심하거라. 예, 어머님. 형님이 두신 별택과 그 안에 모아둔 것을 모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일러두마. 별택에 함께 두신 둘째 부인의 신원도 알아오너라. 그 부인이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하다. 예, 어머님. 김득필은 어머님께 큰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지요. 김득필이 그날 한양 가는 길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형의 일을 정면으로 짚으려 떠나는 그 새벽 길이 김득필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단심은 그날 종일 자기 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친정 새어머니 이 씨가 안채 마당까지 들어와 단심의 방문 밖에 서서 말했습니다. 단심아, 가락지를 내어놓으면 이 모든 일이 끝나느니라. 곱게 빼어 내놓거라. 빼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빼지 않겠다. 굽은 손가락에서 어찌 빠지지 않는다고 우기느냐. 이리 들어오라. 내가 한번 빼어보마. 방문을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단심이 그 말을 또박또박 흘렸지요. 친정에서 단 한 번도 새어머니에게 받아치지 못했던 단심이 시집 와서 처음으로 분명한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단심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굽은 손가락이 굳어 가락지가 빠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단심에게는 어머님이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었지요. 이 씨는 한참 방문 앞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결국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 안채 마당에 발소리가 또 들렸지요. 큰마님이 단심의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단심아, 자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이리 와 앉거라. 큰마님이 보자기 하나를 풀어 단심 앞에 놓으셨지요. 그 안에서 옷가락지 한 짝이 또 푸르스름하게 빛났습니다. 큰마님이 평생 안채 장롱에 보관해 오신 그 짝이었지요. 단심아, 이 가락지가 내 손에 끼워진 그 가락지와 한 쌍이로다. 둘을 나란히 놓아보거라. 단심이 자기 손가락의 가락지를 큰마님 가락지 옆에 가만히 두자 두 짝의 무늬와 색깔이 한 점 한 점까지 똑같았지요. 같은 옥에서 두 짝으로 나누어 만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단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지요. 어머님, 단심이 어찌해야 합니까? 이 어미가 짚어둔 것이 있느니라. 며칠 전 너와 이 어미가 같은 꿈을 꾸지 않았느냐? 어머님께서도 꿈에서 아버님을 뵈셨습니까? 보았다. 내 아버지가 이 어미와 너 사이에 서서 한마디만 남기고 가셨지. 사람을 보는 눈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이다. 단심이 그 말씀에 가슴이 떨렸지요. 같은 꿈을 같은 밤에 두 사람이 꾸었다는 사실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한 진사가 임종 자리에서 못다 한 말씀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하신 것이었지요. 단심아, 김득필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그날 모든 일이 사랑채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날까지 너는 이 가락지 두 짝을 모두 손에 쥐고 있거라. 큰마님이 자기 손에 든 가락지 한 짝을 단심의 손바닥에 놓아주셨지요. 단심은 그 가락지를 굳은 손으로 가만히 받아 자기 옷고름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닷새가 흐른 새벽, 김대감댁 대문 앞에 말 한 필이 돌아왔지요. 김득필이 한양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득필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사랑채로 곧장 들어가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느냐? 형님이 두신 별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문 곳간에서 빠진 비단옥 구스름 부치가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두신 둘째 부인의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신원이 어떠하였느냐? 한양 박씨 외가에서 들인 분이셨습니다. 외삼촌 댁 작은 따님이지요. 김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씨 외가는 김대감 전처의 친정이었으니 김등남이 자기 외삼촌 댁 따님을 별택에 두고 우리 가문 재산을 그쪽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대감이 그 자리에서 종놈을 시켜 모든 사람을 사랑채로 부르셨습니다. 큰마님과 새며느리, 큰서방님, 그리고 이씨 부인을 모두 사랑채로 모셔라. 종놈이 안채와 별채로 흩어졌지요. 잠시 후 모두가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사랑채에 모인 그 5사람 사이에 어떤 공기가 흘렀겠습니까? 김등남이 김득필을 보고 얼굴이 잠시 굳었으나 곧 침착함을 되찾았지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큰애야, 내 동생이 한양에서 무엇을 보고 왔다 한다. 들어보거라. 김득필이 한양에서 가져온 종이 묶음을 사랑채 가운데 놓았습니다. 별택 안에 모아둔 물건 목록과 둘째 부인 신원에 대한 종이었지요. 김등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그 종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잘못 보아온 것입니다. 잘못 보았다고 별택 주인이 누구이며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동생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왔느니라. 김등남이 입을 다물었지요. 그때 큰마님이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대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새 며느리에게서 받아둔 것이 있지요. 큰마님이 단심에게 눈짓을 하셨지요. 단심이 옷고름 안쪽에서 가락지 한 짝을 꺼내 자기 손가락의 다른 한 짝 옆에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두 짝이 사랑채 빛 아래 한 점까지 똑같이 빛났지요. 이 가락지 두 짝은 단심이 친어미가 살아 계실 적 같은 옥에서 두 짝으로 깎아 만든 한 쌍이니라. 한 짝은 단심이 손가락에, 한 짝은 이 어미 손에 보관되어 있었지. 이씨 부인, 이 가락지가 한 진사대 가보라 하셨소. 그러면 이 두 짝이 어찌 단심이 친어미와 이 어미 손에 각기 있었겠소. 이씨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렸지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씨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치겠습니까? 두 짝 가락지가 한쪽이 이쪽에 다른 한쪽은 저쪽에 있었다는 사실 한 가지로 이씨가 쌓아 올린 거짓이 모두 무너진 것이었지요. 김대감이 한참 두 사람을 들여다보시더니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큰애야, 너는 이 시각부로 우리 가문 일에서 손을 떼거라. 한양 별택에 두신 둘째 부인 자리만 남기겠다. 우리 가문 일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라. 꽃간 일과 가문 살림에서는 영영 손을 떼라. 아버님, 더 듣지 않겠다. 이씨 부인은 친정한 진사대 가산을 단심히 친정 몫으로 모두 돌려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알리겠소. 예, 대감 어른. 이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한 번 올리고 사랑채를 나갔지요. 김등남도 풀린 얼굴로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김대감이 마지막으로 단심을 보시며 한 말씀을 더 보태셨지요. 새 며느리야, 오늘부터 곳간 출입은 다시 너에게 맡긴다. 우리 가문 안주인 자리도 큰마님과 함께 내가 도맡거라.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단심이 큰절을 올렸습니다. 큰마님이 단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사랑채에서
안채로 함께 돌아오셨지요. 안채 마루에 앉아 큰마님이 단심에 굽은 손에서 가락지 2짝을 받아 한 쌍으로 합쳐 작은 무명 보자기에 싸셨습니다. 그 보자기를 단심의 손바닥에 다시 놓아주셨지요. 단심아, 이 가락지 2짝은 이제 내 손에 있느니라. 너의 친어미와 이 어미가 한 마음으로 너에게 남기는 것이다. 어머님, 단심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단심은 매일 아침 곳간을 다시 둘러보았지요. 큰마님은 옆에서 받아 적으셨습니다. 한양박씨 외가에서 그동안 빼돌려 두었던 물건들이 마차마다 가득 채워져 김대감 댁곳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대감이 한양에 사람을 보내 모든 것을 회수해 오신 것이었지요. 단심은 그 돌아온 물건들을 한자 한자 머리에 담아 큰마님께 부르고 큰마님이 받아 적게 했습니다. 곳간 안이 다시 차기 시작했지요. 6달이 가까워졌을 때 정곡간 쌀 가마니가 한 줄에 12섬씩 7줄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단심이 시집 온 지 2해째 되던 해 가을, 정곡간만으로는 쌀을 다 보관할 수 없어 별곳간 한 채를 더 지었지요. 그해 가을, 김대감 댁 곳간 마당에는 쌀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집와 사흘 만에 곳간 열쇠를 받은 며느리가 2해도 채 안 되어 한 가문 곳간을 이렇게 가득 채워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우물가 안악들의 입에서 단심에 대한 칭찬이 이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손이 굽었는데도 곳간을 저렇게 채우다니. 손이 굳으면 머리가 살아있는 법이라더니 그 새댁 머릿속이 정말로 그러하구나. 김대감 댁 큰마님이 사람 보는 눈이 따로 있으셨지. 단심은 그날 곳간 마당에 서서 쌓아 올린 쌀 가마니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큰마님이 함께 서 계셨지요. 단심의 옷차림은 시집 오던 날의 무명 잿빛 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새 비단 저고리에 같은 빛깔 치마, 머리에는 어머님 옥잠이 꽂혀 있었지요. 굽은 손가락에는 2짝이 합쳐진 옷가락지가 한 쌍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집 첫날 돛돌 앞에서 굽은 손을 옷소매로 감추던 그 며느리와 곳간 마당에서 가락지 2짝을 끼고 선 그 안주인이 어찌 같은 한 사람이겠습니까? 큰마님이 단심에게 한마디를 보태셨지요. 단심아, 내 어머니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실 것이다. 내가 이 가문에 들어와 어찌 살아가는지를 말이다. 예, 어머님. 단심이 어머님 2분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 사람은 곳간 마당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가을 바람이 한번 불어오자 쌀 가마니 위에 햇살이 부드럽게 떨어졌지요. 사람을 보는 눈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단심이 시집 첫날 어머님께 들었던 그 한마디가 2해가 지난 그 가을 곳간 마당에서 다시 떠올랐지요. 굽은 손에 가락지 한 쌍을 끼고도 한 가문 곳간을 가득 채워낸 며느리 한 사람이 그 한마디의 뜻을 끝까지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